저는 올해 72, 이름은 정도윤입니다. 한평생 철길 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기관사로 35년을 일했고 제 손을 거쳐 간 열차와 승객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기적 소리에 제 심장이 뛰었고 레일 위 진동이 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5년, 지금의 제 하루는 너무도 조용합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제 귀가 점점 세상의 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몸의 한쪽이 느려지고 뒤도 반쯤은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적과 차륜 소리, 안내방송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소리조차 잘 안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는 웅웅거릴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그런 제게 며칠 전 큰딸의 전화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전문 요양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간호 인력도 상주한다네요. 순간 귀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아직 숨 쉬고 밥도 먹고 혼자 걷기도 하는데 비록 몸이 둔하고 귀가 어둡다지만 스스로 생활은 할 수 있는데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 너머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를 집에서 치우고 싶다는 얘기 아닌가? 제 이야기 들으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은 이해합니다. 딸도 직장 다니고 손주들도 학원에 쫓기고 사위도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지요. 제 병 때문에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래도 제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은 좁아요. 아버지 자리는 병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는데 그 적막 속에서도 귀가 간질거리듯 소리가 새어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차에서 늘 듣던 경적 소리, 바람 가르는 소리, 승객들의 웅성거림, 그 소리들이 이제는 점점 저와 멀어지고 대신 들려오는 건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단어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세 가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첫째, 흰 벽과 동일한 복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병원 생활. 둘째, 자식들에게 눈치 보며 지내다가 결국 짐으로 불리며 내쳐진 노인들의 얼굴. 셋째, 조용한 제 집 안에서 홀로 쓰러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제 모습. 셋 다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탁자에는 낡은 청력 검사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찍은 결과였죠. 의사는 보청기를 추천했지만 저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기계 도움받아 뭐 하나. 그냥 나이 탓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큰딸의 전화를 받고 나니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가르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분명 불고 있는데
제 귀에는 반쯤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골목개 짖는 소리, 멀리 항구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까지 다 들렸을 텐데 지금은 반토막난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를 잃는다는 건 세상을 잃는 거나 다름없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도윤, 너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병원이냐, 집이냐? 아니면 제3의 길이 있기는 한 거냐? 이 질문이 앞으로 제가 찾아 나가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부산 우암동 언덕배기에 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철도청에서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 일부와 평생 모은 적금으로 마련한 제겐 마지막 보루 같은 집이지요. 겉으로 보면 아직 멀쩡합니다. 벽은 약간 누렇게 변색됐지만 무너지진 않았고, 기와는 군데군데 깨졌지만 비가 스며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은 사람과 같습니다. 멀쩡해 보인다고 건강한 건 아니지요. 문턱 하나, 단차 몇 센티미터, 미끄러운 바닥 이런 것들이 지금 제 몸에겐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현관 계단도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불안합니다. 욕실에 들어가려면 문턱을 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곁에서 본다면 별것 아닌 동작일지 모르지만 제겐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피로를 결정합니다. 저는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기관사로 살아온 세월 동안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습관이 몸에 밴 덕이지요.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알람 소리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면 그제야 아침이구나 하고 눈을 뜹니다. 부엌으로 가서 전기주전자를 올립니다. 물 끓는 소리가 예전에는 보글보글 귀에 닿았는데 이제는 희미한 김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밥솥에 남은 밥을 덮이고 김치를 꺼내면 혼자 먹는 식사가 시작됩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 밥맛조차 반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래된 철도 잡지를 펼칩니다. 활자를 읽는 건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소리, 바깥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뛰노는 소리, 골목 장사꾼의 외침 같은 것들이 사라지니 책 속 글자들도 생기를 잃은 듯합니다. 사람은 귀로도 활기를 얻는다는 걸 청력이 떨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라디오를 켜둡니다. 기적 소리를 흉내내며 DJ가 웃는 방송이 나와도 제 귀에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듯 울림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볼륨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가슴은 더 공허해집니다.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제 귀가 잡아내지 못하는 소리는 늘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립니다. 바로 욕실입니다. 화장실 겸 욕실은 좁고 바닥은 늘 축축합니다. 씻으려면 의자에 앉아 천천히 움직여야 하고 넘어질까봐 긴장한 채 몸을 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미끄러질 뻔한 순간을 겪으면서 저는 문득 두려운 상상을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혼자 쓰러진다면 며칠이나 지나서야 사람들이 알아챌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뇌경색 후유증 때문인지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섬광통입니다. 마치 머릿속 한 구석에서 갑자기 불꽃이 터지는 듯한 통증이 엄습합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은 번쩍입니다. 순간 숨조차 멎는 듯한 고통에 저는 몸을 웅크립니다. 몇 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겐 몇 시간을 삼킨 듯 무겁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은 집을 지키는 것과 집에 갇히는 것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분명 제 것이고 제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낡은 집은 저를 시험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올리며 가장 두려웠던 장면은 언젠가 들었던 뉴스 속 한 장면이었습니다. 노인이 욕실에서 쓰러져 발견되기까지 열흘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제 미래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 잠이 달아납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도윤, 내가 끝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더딘데 집은 제게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떠날 생각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집에는 제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고 아이들 어린 시절 웃음소리도 배어 있습니다. 비록 그 소리들이 이제는 제 귀에 닿지 않아도 벽과 바닥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귓속말처럼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은 이미 너와 맞지 않는다. 더 안전한 곳, 더 편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 목소리는 어쩌면 제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딸의 전화가 제 마음에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 안을 걸을 때마다 문득 주위를 살피게 됐습니다. 이 문턱은 언제쯤 내 발목을 잡을까? 이 미끄러운 바닥은 언제쯤 내 몸을 쓰러뜨릴까? 저 전등 스위치는 왜 저렇게 높을까? 살던 집이 어느 순간 낯선 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 낡은 규칙. 이곳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제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지만 그 시간표는 이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 낡은 집이 제게 내리는 판결이 곧 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제 일과는 늘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낮에는 책이나 라디오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조심조심 욕실을 오가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2봉지와 두유 한 상자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슈퍼 아지매가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번 보세요. 동네에서 새로 하는 건데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손에 쥐어진 건 얇은 전단지 한 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누가 대충 만든 듯한 인쇄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제 눈길을 잡아끄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 쉐어하우스 입주 설명회 월 24만 원부터 생활 지원 포함.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쉐어하우스라니 젊은 사람들끼리 집을 나누어 사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실버 쉐어하우스라니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는 말일까요? 전단지에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 안전 설계 생활 지원 서비스. 새로운 노후에 대한. 저는 라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머릿속에서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노후에 대한. 어쩌면 제게 필요한 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따라왔습니다. 월 24만 원. 저건 미끼 아니야. 실제로는 더 비싸겠지. 게다가 노인들이 모여 산다니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 끝 오래된 건물 2층에 소리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공부방이었는데 지금은 주민 모임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곳 벽에 붙은 안내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난청교실 귀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수업,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가 불편한 노인을 위한 수업이라니.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약점을 전곡으로 찌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난청 환자구나. 받아들이기 싫었던 현실이 그대로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여기가 제게 필요한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보청기를 권했을 때는 외면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조금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리도서관에 들어서니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중년의 강사가 서 있었고 칠판에는 청력 보조기기와 생활 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귀가 불편해지면 소리를 잃는 것 같아 두려우시죠? 하지만 요즘은 좋은 보조기기가 많습니다. 보청기뿐 아니라 생활 보조도구들도 다양합니다. 텔레비전 자막 확대기, 진동 알람 시계, 무선 인터폰 같은 것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내가 몰라서 못 썼을 뿐이지.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나만 옛날에 머물러 있었구나.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가 또 하나의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셰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립된 방을 쓰면서도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줍니다. 비용은 월 2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요. 혼자 사는 불안은 줄이고 자유는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슈퍼에서 받은 전단지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단어가 이제는 제 귀에 2번이나 들어온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이어져 있었고, 철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셰어하우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할까? 생각해보니 제 하루는 늘 같은 규칙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틀에 맞춰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새로운 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독립된 공간을 지키면서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라면 물론 두려움도 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과연 편할까? 낯선 규칙 속에서 내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금의 집도 결국은 저를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규칙에 갇혀 사느니 새로운 규칙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 단어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실버 셰어하우스 난청교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작은 희망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도윤, 너 아직도 집에 갇혀 살 거냐? 아니면 새로운 문을 두드려 볼 거냐? 낡은 집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주 연약했지만 확실히 저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실버 셰어하우스 설명회에 반드시 가보기로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주민센터 2층 강당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슈퍼에서 받은 전단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왔나? 들어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다 문득 제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늦으면 아무것도 못 듣게 될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강당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칼을 가진 노인들, 지팡이에 의지한 이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들까지 모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쪽 스크린에는 실버 셰어하우스 설명회 앤드 청력 관리 특강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주거 시스템을 설명했고,
이어서 난청 보조기기를 다루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연단 위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단정한 차림, 나이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난향입니다. 30년 동안 보청기 상담과 청력 보조기기 교육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리를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소리를 다시 찾는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난양은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화에서 소외되고 모임에서 뒤처집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고 결국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기기를 활용하면 달라집니다. 단순히 보청기만이 아니라 진동 알람, 대형 자막기, 휴대용 마이크 같은 작은 도구들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여러 다양한 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무선 마이크, 진동으로 알람을 알려주는 시계, 텔레비전 소리를 직접 이어폰으로 전달해 주는 송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작은 보청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최신 경량형 보청기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작은 버튼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도 쉽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작은 기계가 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보청기 그거 끼면 늙었다는 낙인이 찍히는 거 아냐? 사람들이 날 더 초라하게 보지 않을까? 제 마음속 목소리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기를 만져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도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네요. 오늘 처음 오셨죠? 고개를 돌리니 바로 난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그냥 구경만 하러 왔습니다. 난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구경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예 오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걸까? 난양은 제 손에 작은 리플렛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꼭 보청기를 쓰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소리를 읽는 건 곧 세상을 읽는 거라는 것, 그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선택권은 선생님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리플렛을 꺼내 수십 번이나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기기 사진들과 가격표, 사용 후기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요양원 한 달 비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었습니다. 내 귀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기관사로 일하던 시절 제가 가장 사랑하던 것은 기적 소리였습니다. 차량을 몰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 기적이 울리며 산에 메아리 치는 순간 저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적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작은 기계를 빌려서라도 그 소리를 되찾아야 하는 걸까요? 난양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택권은 선생님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라디오를 켜면 볼륨을 키우기보다 자막 방송을 찾아보았습니다. 휴대폰 진동 알람을 설정하고 작은 노트에 소리를 잃지 않는 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나는 아직 늙은 기계가 아니다. 수리할 수 있는 기차처럼 내 귀도 보완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제 어둡던 하루에 작은 불빛을 켜주었습니다. 난양을 만난 이후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보청기와 생활보조기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듣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제 집은 낡았고 위험했고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도윤 어르신, 지난번 설명회 신청서 내셨죠? 이번 주 수요일에 실버 쉐어하우스 견학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뭐라도 알지. 그날 아침 마을버스를 타고 20분쯤 가자 작은 3층짜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외관만 보면 평범한 신축 다세대 주택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옆 간판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 쉐어하우스, 당신의 두 번째 집. 현관문을 열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밝고 넓은 로비였습니다.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된 매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쓰러지면 이 벨만 누르시면 됩니다. 생활지원사가 바로 달려옵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엔 이런 게 없는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세대는 원룸 구조였습니다. 좁지만 깔끔했고 침대는 바닥과 가까운 저상형이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샤워기 옆에는 비상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주방에는 전기레인지와 싱크대가 있었는데 모두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도 불편하지 않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을 위한 집이구나. 늙은 몸을 고려한 집, 늙은 귀를 배려한 집.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 갇혀 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반대로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둘러본 뒤에는 공용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창이 달린 방에 긴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입주 어르신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작은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끝나자 제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간지러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던 제게는 누군가와 같이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옆방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휠체이를 탄 78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좋아요. 처음엔 나도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여기 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여긴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집에 있으면 늘 고립과 두려움뿐이었는데 이곳은 다르구나. 견학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건 제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씩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벼운 건 새로운 선택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좁은 현관, 높은 문턱, 불편한 욕실, 방금 보고 온 쉐어하우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저를 갉아먹는 덫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밝은 복도와 안전바, 공용 식탁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여긴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혼자서 버티는 삶은 그만하자.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 쉐어하우스를 다녀온 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관사 시절, 열차 운행 일정을 기록하던 그 수첩입니다. 빽빽하게 적힌 시간표 대신, 이제는 제 남은 노후를 기록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을 올려놓고, 저는 먼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남은 자원은 무엇인가? 첫째, 매달 나오는 연금 170만 원. 둘째, 은퇴할 때 받은 퇴직 기념금 일부. 아직 통장에 남아있는 정기예금 2천만 원. 셋째, 제 몸. 비록 귀는 어둡고 다리는 더디지만 아직 글을 쓰고 물건을 정리하고 간단한 집안일은 할 수 있는 몸. 넷째, 시간. 매일 저녁 고요 속에서 흘러가는 긴 시간. 저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깨달았습니다. 내겐 아직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많구나. 그동안은 없다, 모자라다만 떠올렸는데 실제로 적어보니 손에 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써야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안전한 주거. 낡은 집은 제 몸을 위협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식사.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너무 자주 부실했습니다. 셋째,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넷째, 사람의 온기, 대화와 교류. 저는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2개의 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자원 vs 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이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어하우스 설명에서 들은 금액을 떠올렸습니다. 월 24만 원, 기본 비용. 여기에 식비 18만 원, 생활보조 서비스와 통신비, 교통비, 보청기 배터리와 진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 57만 원 정도. 연금 17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니 113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넉넉하잖아. 물론 의료비 같은 돌발 지출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이 그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매달 숨 막히는 적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제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구나. 저는 수첩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치며 적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았습니다. 돈이야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만 사람의 손길은 어쩌지?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그건 제 계산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바로 그때 며칠 전 난양이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님 요즘은 시간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간은행이란 돈 대신 시간을 저축하고 나누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의 책장을 정리해 주면 2시간을 적립합니다. 그럼 그 2시간을 필요할 때 꺼내 다른 사람이 제 장을 봐주거나 병원에 같이 가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고 시간을 주고받는다. 그 개념이 제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저는 즉시 주민센터에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지역에 작은 시간은행 모임이 있었고, 회원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 자원봉사자, 전업주부, 은퇴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가입 신청서를 썼습니다. 직업란에 은퇴 기관사라고 적으니 담당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그러시면 기차 관련 추억 이야기나 모형 관리 같은 걸로도 시간을 나누실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금은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예금은 내 뒤를 받치는 버팀목이다. 그리고 시간은행은 내 마음을 살찌우는 흙이다. 그날 밤 다시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연금 월 170만 원, 셰어하우스 및 생활비 월 57만 원, 잉여 자금 113만 원 저축의료비 대비, 시간은행, 돌봄과 교류의 안전마. 숫자만 보면 삭막한 기록이지만 제 눈에는 살아있는 도표로 보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다. 나는 계획을 세운 거다. 계획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주민센터에서 시간은행 신청서를 내고 돌아온 날, 저는 괜히 마음이 설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첫 연락이 왔습니다. 정도윤 어르신, 혹시 작은 모형 기차 수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받은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기관사 시절 취미로 모형 기차를 수집하고 정비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중학생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철도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며 낡은 기차 모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손끝으로 작은 나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바퀴에 끼인 먼지를 털어내고 전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모형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와, 할아버지, 진짜 움직여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다시 기관차 조종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레일은 아니었지만 제 삶은 다시 궤도를 달리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날 봉사로 저는 3시간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시간을 꺼내 썼습니다. 저녁에 장을 보러 가려 했지만 무릎이 뻐근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은행에 전화를 걸자 곧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교환하는 거구나. 이건 의무가 아니라 주고받음이구나. 집에 돌아와 청년이 떠난 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돌봄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돌봄은 서로 주고받는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은행 활동에 조금씩 더 참여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나가 기차 관련 강의를 짧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은퇴 기관사로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니 젊은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시간은 다시 제게 필요한 순간에 쓰였습니다. 병원 진료 동행, 집안 청소 도움, 간단한 전구 교체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크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저에겐 삶의 큰 무게를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섬광통이 갑자기 심해져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은행 네트워크에 긴급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뒤 인근에 사는 회원 한 분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필요할 때 누군가가 달려온다. 시간은행은 단순히 시간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통화였습니다. 제가 준 3시간은 아이의 웃음으로 돌아왔고, 제가 받은 2시간은 장바구니와 부축의 손길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금은 내 경제의 뼈대, 예금은 내 안전의 바다, 제어하우스는 내 삶의 벽과 지붕, 시간은행은 내 마음의 창문, 창문이 열리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집에서 갇혀있던 제 삶을 흔들고 환기시키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게도 여전히 기대어 살아갈 공동체가 있다. 셰어하우스에 입주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곳의 규칙과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방까지 흘러왔고, 저녁이면 공용 거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원할 때 문을 열고 나가면 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건물 안은 숨소리마저 잦아든 듯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서서히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삐익 하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귀가 먹먹해졌고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벽에 달린 비상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곧바로 생활지원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벨 옆에 표시된 방 번호를 확인하더니 빠른 걸음으로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같은 층에 살던 고명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반쯤 비워진 주사기와 혈당 측정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침착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 좀 주실래요? 그녀는 곧바로 준비해 온 포도당제를 할머니 입안에 넣고 혈당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숨이 고르면서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만약 이곳이 아니라 제 집이었다면, 만약 할머니가 혼자 살던 낡은 집에 있었다면, 누구도 벨을 눌러주지 못했고, 누구도 5분 안에 달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거구나.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다음 날엔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소동을 일으켰네. 미안하네, 이웃들. 그 말에 모두들 웃었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비상벨 하나가 목숨을 살렸구나.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첩을 꺼내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서 혼자는 위험이다. 요양원은 안전하지만 자유가 없다. 셰어하우스는 안전과 자유를 함께 준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왜 집을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뒤 명자 할머니가 퇴원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저를 보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누군가 달려왔다는 게 그게 참 고맙더라.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공용 거실에서 밥을 먹을 때면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와 웃음이 오갔습니다. 어제는 내가 명자 할머니 방 앞에 귤 좀 놓고 갔어. 오늘은 내가 약국에 다녀오면서 필요한 거 사왔어. 작은 돌봄이 오가며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다행이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매일 확인하니까.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며 귀가 어둡고 몸이 불편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래 잊었던 자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해 주었고, 저녁이면 공용 거실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비상벨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는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의 방패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전처럼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과 사위 그리고 작은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여기 맞죠? 큰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위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작은딸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제 방에 들어온 아이들은 둘러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작은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이웃들이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집이에요. 이렇게 좁은 방에 남들과 부엌 나누고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왜 이런 데서 사셔야 합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명 아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부정하는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여기가 훨씬 낫다. 저녁마다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고 위급할 땐 배 하나면
누가 와준다. 집에서 홀로 쓰러져 며칠 만에 발견되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않겠니? 작은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딸은 여전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걱정하는 건 생활도 생활이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전세금 아직 그대로 있죠. 그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겁니다. 민지대학 등록금이 곧 필요하고 저희도 사업자금이 급한 상황이라. 큰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 너희들 위해 평생 일했고, 공부도 시켰고, 결혼도 시켜줬다. 이제 와서 내 남은 산마저 내어줄 순 없다. 작은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돈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계시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조차 제 귀에는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첫 질문은 늘 전세금이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정말 날 걱정했다면 왜 내 삶의 방식부터 부정하니? 왜 내가 선택한 집을, 내가 지키려는 존엄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나는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내 힘으로 설계한 삶을 살고 있다. 큰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가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돈을 먼저 생각하잖아. 나는 돈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순간 작은 딸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멀리 계시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근데 아버지 말씀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곳이 더 안전하다는 게 느껴져요. 큰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기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이 집, 이 공동체가 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공용 거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이웃 몇 분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자꾸 집 팔아서 같이 살자고 해. 근데 난 여기 있는 게 편해. 나도 마찬가지야. 자식들이 걱정한다면서 결국은 돈 얘기뿐이더라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 세대의 공통된 고민이구나. 밤이 깊어 방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은 때로는 계산과 뒤섞인다. 하지만 내 선택을 지키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다. 흔들려도 결국 내가 세운 기둥이 나를 버티게 한다. 펜 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던 날 이후 제 마음은 며칠 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제 선택을 굳건히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단호했나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결국 내 삶의 일부였고 그들과 등을 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큰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찾아뵐게요. 사과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주말 큰딸 부부와 작은딸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전처럼 날선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과일 바구니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엔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큰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 노후는 내 방식대로 지킬 거다. 그걸 존중해다오. 그 말에 작은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결정을 믿을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존중은 결국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용 거실에 나가 이웃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분위기에 놀란 눈치였지만 금세 웃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딸에게 김치를 건네주며 우리 도윤 씨가 요즘 제일 성실하게 운동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여기서 존중받고 있다는 안도와 기쁨이 비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의 이해는 늦게 오지만 결국 도착한다. 내가 지켜낸 선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존엄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긴 여정이 비로소 하나의 궤도에 오른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노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에서의 고립, 자식들과의 갈등, 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병든 몸이 안겨준 불안까지 수없이 흔들렸지만 결국 제가 붙잡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셰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주거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올가매던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시간은행에서 경험한 주고받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고, 이웃과 함께한 식탁은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가족과 다시 손을 잡게 된 것은 제게 큰 위로였습니다. 비록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이제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은 내 것.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살아간다.
저처럼 노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도 아닌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고, 제도와 장치가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선택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참고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보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